안녕하세요. 실제 사건만 다루는 중국 실화 탐사대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시아버지로 인해 4번 낙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독 남편만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2016년 11월 중순 외지에서 일하던 소관은 여동생의 급한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동생은 소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올케가 독극물을 마셔 올케를 영원히 못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관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동생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여동생은 아버지와 한 여성과의 관계가 밝혀져 소관의 아내가 소동을 벌였다고만 설명합니다. 집에 도착한 소관은 여동생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외부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고 소관의 아내인 왕친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아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왕친은 농약을 들고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위협합니다. 결국 왕친은 아버지와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소관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나는 그를 위해 4번이나 낙태를 했어요. 이 말은 마치 폭탄과 같아서 노관네 집안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노관의 아내도 멍하니 벽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관의 여동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올케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에 따르면 올케는 처음에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자주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 날 대화 후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이 확인해보니 올케의 대화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고 둘은 애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대화 속에는 올케의 노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아버지의 계정을 사용해 올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오빠가 집에 없을 때 올케와 아버지가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은 확신하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풍비박산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왕친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부도덕한 행동뿐만 아니라 왕친은 아버지가 외부에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아버지는 도망쳤고 왕친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막 집에 돌아온 소관은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관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노관네 집안의 치욕스러운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관은 반신반의하며 아내에게 다시 물어보았고 아내는 자신이 시아버지와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딸도 남편 소관의 딸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관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야 할지 오빠이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소관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겨우 17세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사귀게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고 소관은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아내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왕친이 아이를 지우면 노관 집안에서 왕친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관은 다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17세의 소관은 협박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관이 체포된 후 그의 여자친구는 소관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그 여자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의 아내는 소관의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소관의 아내에 따르면 그녀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때 소관의 어머니는 외지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들이 소관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남편과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외지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생겼다고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6년의 복역을 마치고 소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밤 아내는 소관에게 사람들이 자신과 시아버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면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사람들이 나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다 헛소문이니까 믿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소관이 23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재촉으로 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아내는 소관에게 빨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컸으니 돈 쓸 일이 많아질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해라고 말하며 소관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아버지와 아내의 재촉에 못 이겨 일하러 나갔고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만 집에 돌아왔습니다. 2014년에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소관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 딸 모두 가진 소관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번 돈을 모두 집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소관이 모르는 사이 아내는 시아버지와 떳떳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노관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왕치는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소관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두 아이를 아내가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나며 소관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일이 끝날 것 같았지만 사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왕친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관이 자신이 17살이었을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 왕친은 자발적으로 형사팀을 찾아가 사건을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나면서 당시 시아버지 노관과의 관계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시에 노관도 사라졌습니다. 소관이 알아본 결과 아버지는 전처와 함께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원래 소관은 어린 딸과 친자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전처인 왕치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죽으면 아무 데나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 며느리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소관과 왕치는 이미 이혼했지만 소관은 여전히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관이 아버지와 전처를 찾으려 한 이유는 아버지와 전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전처 왕친이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두 아이에게로 이전되었고 소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관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관의 가족은 전처 왕친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왕친의 언니는 소관의 가족을 보자마자 소리치며 소관의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내 동생이 17살에 노관 내 집에 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소관의 어머니가 외지로 나가버렸고 그로 인해 두 사람에게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 준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왕친의 언니의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가족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관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와 왕친의 언니 사이에는 끊임없는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소관은 계속해서 전처를 데려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어머니는 다시 소관에게 화살을 돌리며 이런 여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왕친이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친의 언니 역시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내 동생은 노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친의 아들은 언니 집에 계속 맡겨져 있었고 언니의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문으로 인해 언니와 형부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지쳐 있었습니다. 소관이 전처를 찾으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전처를 통해 아버지를 찾아내어 자신과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소관의 어머니 역시 자신의 손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손녀에 대해서는 친자 확인을 통해 결정하려 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친손녀라면 돌보겠지만 남편의 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왕친이 돌아와 아이와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우선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이 돌보고자 했지만
소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관은 양육권 협의에 따라 아들은 왕친이 돌보아야 하며 자신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딸은 왕친이 양육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소관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가족 간의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손자를 데려가려고 했고 소관은 전처와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은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두 아이였습니다. 부정한 관계와 금지된 사랑은 결국 모두에게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금기된 사랑은 도덕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